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1번 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지식인문학 콘서트를 맡은 여주 늘푸른자연학교의 김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콘서트긴 한데 좀 주제가 여러분들 아, 좀 생소하시고 특별하실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생물학에서 배우는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크게 네 수로 나눴거든요. 예, 첫째는 생물학에서 바라본 자치, 예, 거기에 소제목으로요. 먼저 생명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서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내에 있는 각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러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자연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계 내에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생명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비되어지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차를 이렇게 정했던 거였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또 레퍼런스가 필요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이미 한 세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그런 두 분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분은 바로 하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의 표트르 크로포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그 두 분의 설명을 마치고 난 뒤에는요. 자, 그렇다면 생물학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완성과 성숙을 향해 가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학적으로 혹은 정치학적으로 어떤 용어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계시켜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게 세 번째 꼭지입니다. 통치, 협치, 자치. 우리에겐 익숙한 말들인데요. 예,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한번 연계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여겨지는 예,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저 남서부 지역에 있는 조그만 그런 도시인데요. 모스부르크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례와 그 다음에 대도시죠. 예, 비엔나라고 하는 곳의 사례를 터파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생명 시스템이란요.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체는 물, 공기, 빛 등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이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예, 주변에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단계를 통해서 구성 체계를 형성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먼저 세포,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이 모여서 예, 기관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엔 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식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식물의 세포가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보이죠. 예, 그것들이 모여서 예, 조직, 티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나무라고 하는 개체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주변에 있는 환경과 거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생물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생물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설명했던 그 구성 체계 중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포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포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원시적인 현미경이었지만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식물 세포를 관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뭔가 경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단위체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마치 유럽에 있는 수도사들이 살고 있던 그런 작은 방, 그것을 셀라라 했거든요. 그것과 흡사하다,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셀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희는 생물학에서 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가 그 세포 하나만으로 생명체, 개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단세포라고 얘기하고요. 뭐 유명한 예로는 아메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은 다 저희 같은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고등한 동물들은요,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티슈와 즉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단세포가 아닌 더 진화하고 성숙된 세포일수록 다세포 형태로 개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세포와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부연하면요. 생명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 생명 시스템을 이루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생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포 중에 두 가지 상태의 세포를 진화적으로 나눠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소기관들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측에 보이고 있는 세포가 진핵세포인데요. 진핵세포는 안에 뭔가 소기관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업을 알고 있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저 세포의 생명 현상과 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핵세포는 진화적으로는 지금 아직 성숙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는 지금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DNA도 그냥 세포질 안에 둥둥 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요,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는 핵막 안에 유전 물질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져 있죠. 자, 우리 인류가 처음에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태동했던 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남조류 관련된 화석이 발견된 시점, 대략 36억 년 전 정도를 과학에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태동하고 난 뒤에 대략 반 정도, 약 18억 년 정도죠. 18억 년 정도는 원핵세포의 상태의 세포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8억 년 전, 그러니까 최초로 지구상의 생명체가 태동하고 난 뒤에 뭐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약 18억 년 전쯤, 또 생명체가 태동했었을 때 18억 년 뒤쯤,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기간 동안 생명체는 진핵세포로의 진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에서는 그 진핵세포로의 그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도 네이처지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나 2017년도의 논문을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설이었는데 그 설이 상당히 이론적인 배경을 얻게 된 그런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세포 공생설이나 혹은 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진화 단계를 이야기했었을 때 이게 뭔가 소위 말해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고세균 안으로 함입되면서
서로 뭔가 공생관계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서로 협업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북극해 바다 거의 한 3,800m 밑에 있는 토양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고세균이 새로운 문이 발견되어졌었는데요. 사실은 과학사에서 새로운 문이 발견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최근에 새로운 문이 발견됐는데, 그 문은 고세균이라고 하는 건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안으로 함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가설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발견되었던 그 파일럼은, 문은 전혀 그런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처럼 그런 세포 골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마 요 형태에서부터 진핵세포로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그런 추론들이 학계에서 지금 활발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진핵세포가 다시 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아니거든요. 좀 더 진화되어 있는 형태가 동물세포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세포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경직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식물도 보면 동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개체 자체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생물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시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아마 인문학 특강인데 왜 자연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지? 라고 하시는 의아함들이 생기셨을 텐데요. 예,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했구나 라고 아마 유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포 소기관, 진핵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두 개의 소기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고요. 하나는 엽록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미토콘드리아는 먼저는 우리는 생체 사실은 전기 공장이다, 배터리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세포 내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생체 전지를 만들죠. 트리라고 하는 건 3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산기, 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 분자를 하나씩 하나씩 떨궈내면서, 즉 물질이 분해되면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화 작용이 있었을 때 이화 작용이 사실 발열 반응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분자에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꼴이 ATP입니다.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근데 그 꼬리를 하나씩 떨궈내면서, 하나 떨궈내면 아데노신 D 포스페이트겠죠? ADP라 하고요. 하나 더 떼내면 아데노신 모노 포스페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 그런 소기관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중막으로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뭔가 진핵세포로 진화하려면 그런 원핵세포가 바깥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세포 안에서 서로 공생관계를 맺는 구조가 되면서 진핵세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굳이 추론하자면, 근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생명이 태동하고 나서 18학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협업과 공생,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도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 소기관이 아까 생체 배터리, 건전지다라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이것이 원래 세포 고유의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포 함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이따가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자체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그 세포의 고유의 유전 정보가 아닌
DNA를 갖고 있었던 아마도 그런 호기적인 그런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요. 에서부터 서로 간에 그런 공생관계를 이루게 됐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또 세포 소기관이죠. 이건 엽록체라고 하는데요. 엽록체는 동물 세포에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식물에 주로 엽록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엽록체는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예, CO2를 받아들여서 예, 그 안에서 그런 영양소를 만드는, 보통은 포도당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영양소를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식물이 동물처럼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광합성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 세포 안에 이 엽록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은 세포 내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든다.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은 영양소를 합성한다. 예, 이런 소기관들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혀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라고 하는 상태로 진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부 공생 혹은 세포 공생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생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설들은 이제는 세포 공생설이 그냥 시어리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내용들이 학계에 지금 발표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이렇게 세포 안에는 다양한 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핵이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요. 가장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를 경계짓는 예, 그런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포질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생체 배터리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그것이 이동하는 통로인 예, 소포체,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합성되어지는 장소인 리보솜, 그 다음에 영양소가 합성되어지는 엽록체, 예,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참고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세포를 통해서 그 안에 소기관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들도 뭔가 비슷한데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엽록체는 일단 거기서는 빵 공장 혹은 그 대도시 안에 있는 녹지나 공원, 예, 이런 뭐 답을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 엽록체에는 CO2를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산물로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녹지나 혹은 공원이다 라고 예, 뭔가 기입한 학생들 일리가 좀 있죠. 그 다음에 빵 공장이다 라고 또 답을 했던 학생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포도당을 영양소를 합성하니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예, 직관적으로도 저희 발전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도시를 세포와 만약 비교했다고 한다면 예, 그 안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발전소에 비교할 수 있겠죠. 예, 또 핵은 그 모든 뭔가 행정적인 중요한 데이터들이 안에 집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시청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세포막은 물론 뭐 갭정션이나 다양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메커니즘들로 사실 물질들이 이동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전달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알았는지 지금 톨게이트라고 하는 답을 쓴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는 아까 통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양소가 이동하는 또 단백질, 합성된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로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랬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자치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연에서는 이 자치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관찰되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로보틱스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유명한 게 바로 나노 바이오 사이언스이겠죠. 나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물론 나노보다도 더 이제는 피코라고 해서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 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 정말로 미립자 중에 미립자까지도 현재의 과학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여러분 세포로 이루어져 계시고요. 그 안에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은 DNA가 그 안에 유전 정보라고 하는 DNA가 있고 그 다음에 DNA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정보들의 그런 복합체로 아마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그 염기와 염기 그 사이 그 정도의 간격이 사실은 나노 단위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정말로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런 나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 단위에서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그런 마크로라고 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작은 단위는 마이크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나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백신, 저희 RNA 백신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었죠. 그럼 그 나노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작은 차원인데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작은 입자들이 과연 자연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 아까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기관이 개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 시스템을 어떻게 이루는지 세포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자, 그것을 사회에다 대비시키면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과 단체를 이루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단체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면서 기관을 형성하고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도시가 되기도 하고 혹은 국가가 되어지기도 하죠. 이걸 이제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굳이 이름 붙였던 학자들이 있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포에서 위로 가지 않고 세포에서 잠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세포에서 더 핵으로 가고 핵에서 DNA 상태로 가고 DNA에서 RNA 그 다음에 뉴클레오티드라고 얘기하는 단계로 갈 때 그것이 이제 나노 단계인데요. 10의 마이너스 9승. 거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계에서 거기는 크게는 나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뭐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도 삼성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탑다운이고요. 하나는 바텀업 방식을 얘기합니다. 탑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텀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재료를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때 생물학자, 과학자들은요.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서 그것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지금은 인체 인공관절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생물학과 의학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인공관절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일단은 바텀업 방식 중에 셀프 어셈블, 즉 비슷한 성질끼리 서로 쫙 모이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포막도 사실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개의 이중막으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1920년대에 밀러의 실험이라는 게 있죠. 원시대기를 실험실에서 구현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뭐 메탄가스나 뭐 그런 산소, 뭐 질소, 거기다 이제 전기적인 어떤 자극을 줬더니 그 밑에 아미노산이 합성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밀러의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원시대기에서 그때는 아마 벼락이 많이 쳤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졌던 유기물들이 서로 모여서 봤더니 모여가지고 이렇게 환상으로 구형으로 조그만 뭔가 방울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마이크로스피어나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셀프 어셈블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였죠. 그 모였던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빌딩 블록 패브리케이션이라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 돼서 그것들이 또 다시 차곡차곡 쌓여서 뭔가 기능과 구조가 생겼었을 때 그러면 의미 있는 어떤 구조물이 개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바텀업 방식의 패브리케이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뭐냐면 셀프 어셈블, 그 다음에 빌딩 블록 패브리케이션.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을이 모여가지고요. 그게 하나의 뭔가 행정 단위의 리가 되고요. 그 리들이 모여가지고요. 다시 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되죠. 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적으로도 서로 뭔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도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이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블록이 자기들끼리 다시 빌딩 블록 패브리케이션의 과정을 겪어서 뭔가 등대가 되기도 하고 집이 되어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유기체도 강력한 그런 폴리머를 이루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혹은 화학적인 그런 본드에 의해서 공유결합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생기는데요. 가수분해로 그것이 깨지기도 하지만요. 그때도 효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강력한 어떤 결합으로 만들어졌던 폴리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약한 그런 어떤 결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폴리머가 구겨지고 3차원적으로 뭉쳐가지고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어떤 구조를 띠겠죠. 그런 구조를 띄었었을 때 그 구조가 기능을 갖게 되고요. 만약 이게 단백질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효소가 되어지기도 하죠. 생물학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다양한 효소들이나 많은 영양소들이 합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 그걸 그렇게 보려고 했느냐? 지금 소개할 두 분인데요. 바로 하버트 스펜서와 표터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분 좀 비슷한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1800년대, 1820년에 하버트 스펜서 영국 더비 지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표터 크로포트킨 같은 경우는 1842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먼저 하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1820년에 태어나셔서 1903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강단에 서지 않고 민간학자로 끝까지 지내셨습니다. 근데 권위주의를 거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대학 또는 학회에서 주는 명예칭호도 거절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삼촌이 어렸을 때 홈스쿨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려서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삼촌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셨고요. 어느 정도 천재셨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시고 난 다음에 17세 때 어린 나이, 뭐 예전에는 1800년 되면 17세면 뭐 어른이죠. 근데 이제 17세 때 철도공으로 노동자로 10년 동안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후의 행적을 봤었을 때 아마 이분은 일부러 실제로 노동자의 삶을 또 철도라고 하는 것의 기계적인 구조적인 그런 다양한 이해를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공으로 10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바로 27세 때 이제 언론사로 들어가시거든요. 편집장까지 맡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세 때 처음으로 책을 내시는데 그런 사회 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내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7살인가요? 우리 첫 책을 내시고 난 다음에 이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크게 학문의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은 이거는 뭔가 좀 다들 분절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과학이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통합되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40년에 걸쳐서 책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0권의 책을 만드시거든요. 그게 이제 종합철학 체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 책을 내시죠. 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사회학, 심지어는 윤리학까지. 제일 마지막에는 윤리학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윤리학을요. 이 스펜서라고 하는 분은 성운의 생성에서부터 인간 사회의 도덕 원리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진화의 원리에 따라 상당히 조직적으로 서술을 하시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은 생물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든 종교든 혹은 국가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화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 진보의 법칙과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고요. 예, 엄지손가락은 제 손가락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으면 아주 짧은 책인데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요. 여기는 지금 프로그레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후에 이제 다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펜서의 이런 철학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이론적 배경을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줬죠. 다만 우리는 survival of the fittest, 즉 적자 생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사용하죠. 근데 처음 그 이야기를 언급하셨던 분이 바로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예, 우리 스펜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스펜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스펜서는 아마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영국의 썸머힐 스쿨이라고 유명한, 여러분들 민주교육하는 대안학교 들어보셨죠? 거기 100주년 기념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사실은 국제적인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을 못 했었는데 작년에는 여름에 다행히 행사가 진행이 돼서 한 64개국에서 67개국 정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서머힐 스쿨에 모였었고요. 잠깐 저는 짬을 내서 영국에 간 김에 거기 보면 하이게이트 세미터리에 보면 여러분 영국의 마르크스의
의 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 마르크스 묘 사진 가운데 보면 칼 마르크스의 묘죠, 저게. 바로 맞은편에 조금은 초라하지만 허버트 스펜서의 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직접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허버트 스펜서는 어떤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다녀왔었는데요. 조나던 터너 같은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변을 또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극소수의 학자만이 스펜서를 읽는다. 이것은 커다란 지적 비극이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스펜서에 대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매우 부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이 지닌 장점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제국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시즘에 의한 그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라고 하는 것들의 이론적인 배경이 결국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개념 그 주장을 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스펜서는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욕먹어야 될 내용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몇 분의 학자들이 그분에 대한 변호를 해주고 계시죠. 한 분이 또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도 스펜서만큼 왜곡되고 남용된 지식인은 없을 것이다. 남용도 됐죠. 적자생존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명백하게 부인한 것을 이유로 그를 꾸짖는다. 학계 비평의 타겟은 보통 실제의 스펜서라기보다는 가공의 스펜서다. 그리고 몇몇 비평가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스펜서를 통렬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지식이라는 대의를 전진시키기보다는 방해한다 라고 얘기했죠. 스펜서는요, 모든 것이 다 진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도 진화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펜서는요. 그래서 인간도 진화하고 인간이 진화하는데 진화하기 전 단계, 진화가 덜 된 상태를 스펜서는 우리가 그것을 윤리학에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화가 덜 돼 있는 상태다. 윤리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진화가 좀 더 돼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뭐 나름 그 사회마다 부르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선이다. 선과 악도 사실은 진화가 윤리적인 진화가 됐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도 군대 사회에서 군대 사회라고 하는 건 명령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획일적이죠. 전투복 같은 걸 다 입고 있잖아요. 군복을요. 그게 산업사회로 바뀔 것이다. 진화하면. 그것은 이제 분업화되죠.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장인에 의해서 장인이 혼자 다 만들고 모든 그 과정도 다 자기가 하고 심지어 판매까지도 자기가 했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평범한 노동자들도 사실은 장인보다도 더 많은 제품들을 또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분업화 되어지는 것이 군대 사회보다는 산업 사회가 좀 더 진화된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도 만약 진화가 된다면 어떤 사회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유토피아. 남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다 화평한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요. 우리는 아나키즘이라고 분류를 하지만 아마 무정부 상태가 올 것이다. 즉 정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와 조직이 건강하게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진화가 덜 된 것이라면 개인도 진화가 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이타적일 것이다. 국가도 나중에는 세계 평화를 지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스펜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걸로 만약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혹은 파시즘 혹은 그런 뭔가 레이시즘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스펜서의 주장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이런 스펜서가 사회정학에서 사실은 거기는 뭐 법률도 필요 없고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이게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스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즉 소위 말해서 진화돼서 성숙되어졌었을 때 그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좀 그의 주장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예,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왜냐면 하버트 스펜서는 또 다윈하고 친했고요. 다윈이 나중에는 거의 극찬을 했고요. 이만한 철학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만한 학자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펜서가 마치 그런 적자생존과 경쟁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맞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스펜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러시아에 있었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하버트 스펜서와 제가 오늘 표트르 크로포트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표트르 크로포트킨입니다. 조금 스펜서보다는 몇십 년 뒤에 태어나셨죠. 1842년에 태어나셔서 1921년 79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짜르를 가장 옆에서 잘 봤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표트르 크로포트킨은요. 이유는 집안이 너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가, 혁명가라고 이름 불렸던 분들 중에 아마 가장 높은 계급 출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크로포트킨 선생님은요. 근데 집안 대대로 사실은 군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시죠. 거부하시고 수학과 그 다음에 지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 뭐 저희 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에서 파버리신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부와 권력을 다 포기하시고요. 또 프랑스의 그 당시에 그 브루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아나키스트였죠. 근데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기도 정말 아나키스트의 대공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심취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크로포트킨이 상당히 유명한 주장을 하죠.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뮤추얼리즘, 상호부조론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와 있죠. 만물은 서로 도우며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아나키즘의 이론적 토대인 이 상호부조론을 이 표트르 크로포트킨이 완성한 지리학자다. 지리학자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동물들을, 개미도 관찰하고요.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근데 크로포트킨은 지금 많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제국주의, 막 식민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할 수 있고, 혹은 그런 열등한 민족은 어차피 죽을 거고 없어질 것이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모든 동물들은, 생명체들은 서로 도우면서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는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럼 버팔로 떼가 있는데 거기에 막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공격을 막 하면 그 버팔로 떼가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자기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이에나를 같이 물리쳐 줍니다. 또 진흙탕에 수렁에 빠져 있는 코끼리를 다른 동료 코끼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물론 사례들이 또 보고된 것이 있는데요. 원숭이는 옆에 마을에 있는 원숭이의 그 아픔을 알면 자기가 배고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동료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동물도 다람쥐들도 또 개미들도 겨우내 먹어야 될 음식 같은 것들을 다 굴에다가 모으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그 개념은 저축입니다. 저축은 축적하고 다르거든요. 인간만이 하는데요. 축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겨울 동안 자기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을 비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평생 자기가 살 만큼 충분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모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 살아야 된다. 그 대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또 저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지금 한 30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퓨어트르 크로포트키는 상호부조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지식도 진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외부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의 그 자유가 억압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퓨어트르 크로포트킨을 인간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존경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로포트킨은 바로 언행이 일치됐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 당시에 국가 자체를 부정한다.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를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통치 구조다 보니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학자를 사실은 환영할 만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죠. 스위스에서도 추방당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오래 살았고요. 버나드 쇼 같은 그런 친구도 사귀게 되죠. 버나드 쇼는 이 퓨어트르 크로포트킨을 보면서 감옥 안에 있는 성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을 이분을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퓨어트르 크로포트킨은요.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수만 명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만큼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준 거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짜르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실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냐면 멘셰비키에 의한 그런 과도 정부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크로포트킨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크로포트킨은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면 나는 아나키스트다. 근데 그런 내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내가 뭔가 내각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1921년에 크로포트킨이 7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볼셰비키였거든요. 국가사회민주주의, 레닌을 필두로 한. 근데 이 장례식 때 많은 아나키스트와 또 퓨어트르 크로포트킨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깃발을 들고 아나키즘을 뜻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실은 문구를 적었는데요. 그 문구란 뭐였냐면 권력이 있는 곳에 자유란 없다라고 하는 문구를 적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까지 갔다고 하죠. 레닌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표트르 크로포트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체제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레닌이 이야기했던 그런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 사회민주주의는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봤었을 때 이미 그 실험은 끝났죠.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도 그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혁명을 부르짖는 그런 과격한 사람들에 의한 그런 국가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도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을 이야기했으니 레닌도 아마 크로포트킨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었고요. 그의 장례식을 뭔가 해산시킬까라고도 고민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큰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거다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 장례식은 볼셰비키 정권이었지만 인정을 했고요. 끝나자마자 아나키즘은 이런 뭔가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사회주의 체제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용인하지 않게 되죠. 그런 크로포트키는요,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 평생을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자기의 삶 속에 녹아드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은 바로 단재 신채효 선생님이 아나키스트입니다. 우리는 뭐 과격한 테러리스트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나키스트는 사실은 테러리스트들이 아니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휴머니즘이 강한 사람들이고 사람을 많이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아나키즘의 사실은 어원은요, 그리스어로 아나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장이 없는 배의 선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플라톤이 비판적인 의미에서 아나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뭔가 그 아둔한 군중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철인에 의한 정치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은 선장 없는 배다라는 식이었는데, 사실 이 아나키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한 번 더 역설적으로 꼬죠.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이 아나키스트들의 주장 자체가 일단은 자기들을 그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 요소다 보니 상당히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를 내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이다 혹은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강하지만요, 사실은 선장이 없는 배의 선원들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선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무정부주의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자유연합주의 정도가 아나키즘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엄청나게 짧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치와 협치와 자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모든 만물도 사회도 다 진화한다. 그 다음에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완성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통치라고 하는 건 사람도 태어나서 결국에는 늙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진화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했고, 그 진핵세포들도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진화해 갔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도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네안데르탈인을 거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해 가고 있고 라고 하는 진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일생을 놓고 봤었을 때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 사회도 만약 그 사회가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 상태일 때, 세포로 치자면 원핵 세포의 단계일 때,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크게 두 가지 그 챕터의 내용들을 다 섞어가지고 맥락적으로 나름의 연결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예, 그랬었을 때 지금 이 통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회가 미숙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갓난 아기일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뭔가 모유 수유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배설한 것을 치워줘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국가도 사회도 사람도 이런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그 상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체제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거버먼트, 통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이가 이제 좀 컸습니다. 좀 크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아빠하고도 손잡고 할아버지하고도 손을 잡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죠. 할아버지가 이 큰 애한테 야, 이 할애비가 좀 마당에서 지금 화초 키우고 있는데 니도 좀 도와줘라. 그리고 아버지는 야, 이거 아빠 하는 그 회사에 좀 젊은 청년이 필요한데 네 전공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네 알바식으로 조금씩 와가지고 좀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한 겁니다. 그 사회에 있는 시민들의 그런 시민 역량이 성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협치하자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민간이 협치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회에는요. 자, 그 협치도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그 아이가 이제 다 컸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는 바로 오토노미, 자치의 형태가 되고요. 그건 다 큰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살펴주고 있죠. 이제 스위스나 혹은 오스트리아의 정말로 관광, 짤즈부르크 같은 곳, 그 인구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관광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런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 정부의 보탬이 되어지고, 오스트리아를 빛내게 했었을 때, 또 스스로 도움 없이 웬만한 어떤 일들을 수행해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토노미라고 하고 자치라고 하죠. 지금은 대한민국 2025년까지 전부 다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 센터가 있는 곳이 많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법률적으로도 자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세계에는 이미 대부분 다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 자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